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항철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습니다. 재계는 산업 현장에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참담하다고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은 산업마비법이라며 재계에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평화촉진법이라며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합니다. 본회의에 오른 노란봉투법,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토론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이성희 연세대 특임교수, 인제대 특임교수, 정웅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안인데 이게 지금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고 재계가 계속 성명을 내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의 반발이 아주 심한데 이성희 교수님, 재계가 왜 노란봉투법에 이렇게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지금 절망하는 겁니까? 예, 이번 노란봉투법 그 개정안을 보면은 그 주요 내용이 그 원청기업이 그 하청기업과 단체 교섭 의무를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범위를 그 확대하는 내용이 그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노조가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손해배상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건데, 그 노동조합법 3조에 대해서는 노사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네. 가장 핵심적인 경영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그 원청기업의 단체 교섭 의무를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쟁의 그 범위가 그 확대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그 기업 입장에서는 교섭 대상 범위도 확대가 되죠. 그다음에 노동쟁의 범위도 확대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 교섭 절차에 대해서 다양한 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요. 노동쟁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 원청 입장에서는 하청기업 노조 어느 노조와 그 교섭을 해야 될지, 또 어느 그 하청기업 노조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교섭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노사관계에서 그 권리 의무가 불확실해지면은 노사 분쟁은 그만큼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그 노사 분쟁이 많아지면은 그 노사 관계는 불안해지고 기업 경쟁력은 하락해지고 그다음에 그 기업의 투자 의욕은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봐야 되는데 우선 이번에 지금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늘 본회의에 오른 노란봉투법이 당초 나왔던 법안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하나하나 보고 싶은데 정 교수님 어떻게 달라졌어요? 이거? 네네. 우선은 정부가 내놨던 초기 안은 사실 계속 변화했기 때문에 어떤 안이다라고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환노위를 통과한 안이 지난번 22대 국회에서 거부권 당한 안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두 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노동쟁의의 범위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전에 통과됐다가 거부됐던 법안에서는 노동조건 전반을 노동쟁의의 범위로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용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노동조건의 결정, 또 그 결정과 관련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용자들의 의사결정, 경영상의 결정 이런 것들로 하고 그 예시로 해서 그 근로자의 지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임금이라든지 단협 위반의 사항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상세하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의 어떤 그 걱정을 조금 덜었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예전에 22대 때 통과됐던 안은 거부권을 당했던 안은 개인에게는 사실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진적 연대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우려가 컸기 때문에 이번에 환노위 통과했던 안에서는 개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되 이 개인들의 어떤 그 권한과 책임과 또 이 불법 파업에 대한 참여 정도 이런 것들을 따져서 물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조금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게 조금 어렵기도 한데 재계는 당초 정부안보다 재계에 더 불리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의 하나로 우선 2조 3항인가요? 2조 2호. 2조 2호.
2조 2호가 사용자의 범위, 네, 그렇죠. 2조 5호가 오호가 노동쟁이 범위. 노동쟁이 범위잖아요. 노동쟁이 범위부터 한번 볼까요? 네. 노동쟁이 범위 2조 5호 노동쟁이 범위가 사업 경영의 판단, 정상적인 경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그 노동조합법 2조 5호에는 네. 그러니까 임금과 근로조건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그 사항을 결정하는 그 쟁점에 대해서만 노동쟁의 대상으로 봤었는데 예. 이는 원하청 그 관계에서는 네. 그 기존에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이 그 원청과 그 교섭 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예.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는데 이제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권을 행사하면 그 범위 내에서는 노동 교섭 의무가 가능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2조 2호죠? 2조 5호입니다. 5호입니까? 2조 5호고 거기에 또 하나 더 덧붙인 게 기존에는 그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면 단체 협약을 체결 기간 동안에는 평화 유지 의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 2조 5호 그 개정안에는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그 단체 협약 이행 불이행 관련 그 쟁점이 제기될 경우에는 그것도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요,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로 좀 이렇게 해야만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기업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노란법이 통과되면 하청 노동자와 1년 내 수백 번 교섭해야 된다. 교섭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극도의 혼란이 온다. 이게 지난번 손경식 경청의장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우선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원청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요. 예. 이 하청에 특히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아주 객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원청이기 때문에 모든 원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러면 이제 그런 원청이 어디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곳이 자동차, 조선 이런 데인데요. 조선. 이런 데는 협력업체라고 하는 하청업체들이 뭐 몇십 개에서 몇백 개가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손 회장님 말씀대로 이거 뭐 수백 번 교섭을 해야 되는 거냐? 1년 내에 해야 된다. 1년 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이 이 노동조합들이 개별적으로 교섭을 하는 것보다는 연합을 해서 교섭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하청 노조 연합.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같은 노조의 지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은 아마 그 공동의 교섭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실제 현실에서도 이 복수노조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원하청 교섭을 할 때에는 창구 단일화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1년 내내 교섭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교섭을 하되 이 여러 노동조합의 뭐 지부라든지 지회가 참여해서 한 번에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두고 있어서 아마도 이 노조법 2조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그러한 단체 교섭의 방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어떤 논의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경제계에서 걱정하고 있는 뭐 1년 내내 교섭하고 수백 번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교수님. 한 말씀 드리자면은 손경식 회장은 1년 내 수백 번 교섭해야 된다. 극도의 혼란이 온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데. 수백 번 교섭은 조금 그 과다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 예를 들어서 그 하청 기업이 그 수백 개 된다면 예. 아까 그 정홍준 교수님은 그것이 그러니까 연합. 어떻게 보면 연합을 해서 교섭을 요구할 거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이 그렇게 연합을 해서 교섭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개별 그 하청 기업 노조들이 따로따로 그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회사마다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번에 그 법안을 보면은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을 하는 범위 내에서 교섭 대상이 됩니다. 근데 하청 기업마다 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 결정, 그 지배 개입하는 그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청 저희가 수없이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교섭 그 대상 범위가요, 그 하청 기업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의 교섭 단위로 교섭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는 교섭 단위가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실제로 뭐 수백
개는 아니겠지만 아주 다양한 그 이 교섭 대상 범위에 대해서 다양한 그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회사마다 하청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연합한 이 협상은 조금 굉장히 바람직한 거지만 그렇게 되게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첨가할 수.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일부의 회사들의 경우에는 연합해서 하는 것보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번 법의 취지라고 보고요. 실제 이번에 통과됐던 법의 가장 대상이 되는 사내 하청 아니겠습니까? 네. 사내 하도급의 인원이 지금 103만 명입니다. 103만 명. 굉장히 많이 늘었죠. 100만 명이 넘는다. 그리고 대기업의 17.7%가 사내 하도급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독특한 생산 구조인데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사내 협력업체, 사내 하청의 노동자들이 사실은 원청에 비해서 급여의 수준이라는 게 한 5, 60%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근로복지의 차이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에서 이번 법이 좀 만들어진 거였어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것 또한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좀 지키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우리 산업 현장의 하청, 하도급을 조금 개선해서 줄여 나가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이. 그런 배경이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러면 그 다음 조항을 하나 또 보면서 외국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또 하나가 이제 이 쟁의 대상의 경영상의 뭐 결정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2조 5호죠. 2조 5호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기업들은 해외 투자를 결정하거나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쟁의 회상이 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기업 의사 결정을 하겠냐? 이것도 쟁의 회상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게 이제 기업들 불만과 우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 이번에 그 2조 5호 그 법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고 하는 그 그렇죠.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는 뭐 그 공장의 그 해외 이전이나 아니면은 그 사업 이전, 네. 그다음에 그 뭐 꼭 해외 이전이 공장 해외 이전이 아니라도 해외 그 투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외 투자를 하거나 공장 이전을 하거나 사업 이전을 할 경우에 국내에 있는 그 근로자들이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같은 자동차 산업을 할 경우에는 국내 근로자들의 그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따라서 조선업종에서 그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 그 조선업종의 일감이 미국으로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선업종의 그 근로자들의 영향,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건 쟁의 대상이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쟁의 회상이 된다면 이게 참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주장입니다. 네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럼 예. 그런 걱정이 당연히 이제 드실 텐데요. 예. 이것도 역시 현실에서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공장이 2개가 있고요. 추가로도 공장을 만들고 남미, 유럽에도 다 공장이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장이 30여 개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그러면 근로조건이 뭐 아주 부정적으로 된다라든지 뭔가 해고가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느냐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해외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상당한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국내에서는 오히려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선되는 효과가 그럼요. 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해외에서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예. 그 기업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국내 이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는 조건이 되고요. 예. 특히나 이 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고용에 사실상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동안의 또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라든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여러 해외 직접 투자 시에 진짜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갑자기 정리역을 많이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처우가 갑자기 나빠진다라든지 이렇게까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해외 투자를 할 때도 당연히 이제 노사 간에 협의를 하게 될 테니까 네. 그런 데서는 조금 이런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노동자들이 좀 이해를 하고 또 협조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해외 투자가 오히려 근로조건, 국내 근로조건을 개선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해외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쪽에 국내 고용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분석 그렇습니다. 연구 결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네. 않다. 네,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해외 투자를 하면은 아주 상식적으로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에 생길 일자리가 그만큼 그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하면 할수록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에 투자할 재원을 해외 투자한다면 당연히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늘어날 수 있는 일자리 기회가 해외로 넘어가는 거가 되겠죠. 네. 또 해외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근로 조건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만큼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근로 조건에 영향을 충분히 줄 수밖에 없다. 그런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는 그것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고 그만큼 그것이 또 다른 노사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뭐 두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첨예하게 의견이 엇갈리는데, 자, 또 하나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이 손해배상 책임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개인의 참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묻도록 한다. 개인이 어느 누구가 어느 정도 손해를 끼쳤느냐, 이 배상 책임을 아마 사업주, 기업이 좀 정해서 소송을 하라는 얘기인데, 기업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될 경우에 개인별 손해배상을 어떻게 이게 골라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더 빈번하게 분규를 할 것이다. 이게 재계의 우려입니다. 정 교수님, 이 부분 재계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아마 재계하고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좀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불법 파업을 했을 때 손해배상을 당연히 기업은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손해배상의 액수라든지 또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지가 사실은 이제 기업의 일방적인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고 네. 법원에 의해서 이게 약간 조정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개인들에게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이런 손해배상이 큰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가정 파탄에 이르기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에서는 좀 과도하다라는 공감대도 있었기 때문에요. 네. 이번에 개정된 대로 무조건 개인들에게 아무렇게나 책임을 묻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파업에 참여를 얼마만큼의 권한을 갖고 했는지 네. 또 불법적인 행위에 얼마 정도나 관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그거에 맞게 손해배상을 묻겠다라는 것이 이번 3조의 취지이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환노위 소위에서도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이것 때문에 산업 현장에 분규가 더 많아질 거다. 네, 이게 노란봉투법이 처음 출범하게 된 첫 배경이었거든요. 촉발시킨 네, 맞습니다. 사안이군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의 논의를 통해서 지금 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해서 네.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의 그러니까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위협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이번에 경영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이거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개정돼야 될 내용이다. 그런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 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현재의 법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대체로 찬성합니까? 현재 법대로 제기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정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진정 연대 책임은 존치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노조나 조합원들의 역할과 위상에 따른 책임 범위를 달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장을 비슷하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노란봉투법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국회가 오늘이 이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원래 노란봉투법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키려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8월로 넘기려고 했답니다. 추진을.
뭐 그래도 다음 이달이니까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보겠다. 그 의지는 워낙 강합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게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입니다. 이런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고 하니까 주한미 상공회에서 암참은 미국 기업들의 투자가 줄 수 있다. 그리고 유럽 상공회의소,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최악의 경우 만약 이런 전제를 달았지만 기업들이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외투 기업들, 외국 투자 기업들의 이런 우려, 사실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해야만 경제가 잘 돌아갈 텐데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 경제에도 마이너스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네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미국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이 공동 사용자성이 명확한 나라입니다. 공동 사용자성이라고. 예. 그것은 이제 원청이 우리처럼 이렇게 하청에 대해서 노무 도급을 받아서 네. 실질적인 어떤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공동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1980년대에 법을 제정해서 2023년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또 강화가 된 조항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의 뭐 상공회의소가 그런 뭐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본인들 자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법과 또 이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좀 일관돼야 되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사용자의 범위가 네. 굉장히 원청 하청 노조에게도 협상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교섭에 임하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교섭에 임해서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법이 있고 뿐만 아니라 유럽은 최근에 올해죠, 2025년도에 우리 요새 많이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사용자의 의무를 줘서 교섭에 나서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유럽이나 뭐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하청에 대해서 모든 원청은 아니지만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상당히 미친다고 한다면 공동으로 이 교섭에 나서고 협상에 임해야 된다라는 법을 이미 자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전 세계로 보자면 일관되게 이런 것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자국에선 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일관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이 성명서를 내고 이런 비판이 있자 암참이라든지 또는 유럽 상공회의소가 사실은 더 이상 그 내용을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 부분 자국에서는 공동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반대한다. 한국에서는 반대한다. 일관성이 없다. 그거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그 특수성을 조금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그 파업할 경우에 노동조합이 파업할 경우에 그 사용자의 그 대항권으로 대체 근로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그 지금까지 대부분 다 기업별 교섭을 많이 해왔고요. 네. 이런 그 환경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생긴 그 교섭 관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게 하면은 그 유럽이나 미국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그 노동조합의 파업 시 대체 근로 권리를 허용한다면 그렇게 하면은 뭐 비슷한 그 게임의 룰이 형성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거는 다 빼고 그 노동조합의 그 권리만 더 강화하는 그런 그 법 개정을 하면은 네. 그렇게 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도 조금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점을 그 암참이나 그 유럽 그 상공회의소에서 우려한 그것이고요. 특히 예. 우리나라는 좀 갈등적인 그 노사관계가 좀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사관계 변수가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그 결정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암참이나 유럽 상공회의소에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갈등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우리는 파업에 대체 근로 허용이 안 돼 있다. 그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뭐 공동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게 미국에서는 있더라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 어떤 우려를 많이 한다. 그 부분을 좀 이성희 교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 교수님 혹시 거기에 첨언하실 말씀 있습니까? 저는 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성희 차관님이 노동부 차관하실 때요, 우리나라 근로 손실 일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나라라고 지금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래요? 근로 손실 일수가 45만 일 정도가 되는데요. 1년에 45만 일 정도가 되는데요. 예. 이 45만 일이라는 것은 OECD 평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또 특히 나라별로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우리보다 좀 높은 나라도 있고 좀 낮은 나라도 있는데요.
우리가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다. 이것은 좀 예전 얘기고요. 지금은 사실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가 이 무노조 무임금이라든지 또는 뭐 파업한다고 해서 꼭 자기네들이 뭐 이긴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파업권을 남용하지 않고 있는 나라로 잘 알려져 있고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뭐 대체근로 허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그건 또 그것대로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이것과 이 노란봉투법과 뭐 다른 법조항을 연결해서 보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노사 갈등적이고 대립적이다. 그리고 노조가 파업권을 남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정 교수님은 그렇지 않다. 그 예전 얘기다. 이 부분 혹시 우리 기 교수님 말씀하실? 네, 이거는 뭐 인식의 그 차이기 때문에 그 국제적으로 그 IMD나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판단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그 지수 평가를 참고하는 게 더 좀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외국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볼 때는 좀 대립적이고 그 갈등적인 노사관계의 성격이 좀 강하다 이렇게 그 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저희가 사용자가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쭉 토론을 해왔는데 마지막으로 노동계도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라고 하네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노조는 주장해야 되는데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가 지금 그런 입장인가요? 네네. 이 부분 자기 포함돼야 된다. 근데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에서 빠진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노조법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분 그러면 어떻게 노조 입장은 뭔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노조 입장에서는 포함하기를 원하겠지만 사실 뭐 특허나 프리랜서가 늘어나는 건 맞는데요. 이런 근로자 조항을 바꾸게 되면 이분들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노조법뿐만 아니라 그거는 굉장히 정말 큰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저희 사회가 공감대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당장 이 법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까지도 근로자 정의 조항이 포함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요. 그 부분 우리 이성희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노동자의 범위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저도 뭐 정 교수 입장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요. 그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프리랜서 근로자들의 노동권도 저는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보호를 하는 그 방법론에 있어서 기존의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으로만 그 보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이분들의 그 특성에 맞게 그 어떻게 보면은 보호할 수 있는 그 법률적인 그 조항을 그 우리가 좀 개발을 하고 그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 근로조건 보호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거야말로 그 노사정 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이제 찾아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금 경제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성명을 내는데 가장 우려하는 게 이게 노란봉투법이고요. 또 상법 추가 개정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법인세 다시 원상복귀 인상하는 것까지 나오니까 정말 재계가 설당이 없다, 사면 초과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어요. 참담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런 재계 입장을 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정 교수님. 예, 뭐 다른 법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잘 모르겠고요. 이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워낙 산하청이 남용이 많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노동시장 이중 구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여기에도 너무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정도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협력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성희 교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재계의 반발이 심하고 국민의힘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그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100% 공감합니다. 근데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지만 그것이 그 실제로 현장에서 그 잘 그 작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려면은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 법 개정안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이중 구조가 개선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노사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그 노란봉투법과 같은 그 법 개정안은
충분한 그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네. 노사정이 좀 더 조금 더씩 타협을 하고 좀 더 합리적인 그 방안을 개발을 해서 네. 노사정이 수용 가능한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희 인제대 특임교수, 정웅준 서울과기대 경영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7월 고용 동향은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5, 6월 고용 통계가 당초 속보치보다 무려 25만 개 줄어든 것으로 바뀌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했죠. 관세 여파가 본격화되는 걸까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가까워졌나요?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은 정말 7월 고용 보고서 폭풍이 일었습니다. 쇼크 수준으로 줄었고 특히 5, 6월 통계가 수정하면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이게 확실히 좀 경제가 나빠지는 겁니까? 이 통계가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사실 이제 통계에 나온 걸 보면은 공이 하나 빠진 거죠. 공이 하나 빠졌다. 원래 이제 15만 건이었는 것들이 이제 14,000건, 15,000건 나오고 예. 14만 건 했던 게 이제 뭐 9만 건 이렇게 나오니까 예. 공이 하나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정말 미국의 고용이 나빠진다, 미국 경기가 나빠진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거 2개월 지난 2개월 동안의 통계가 엉망이었네, 못 믿겠네. 이렇게 되면 사실 신뢰가 흔들리면 사실 이제 저희가 숫자를 기반으로 한 어떤 투자회사 결정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신뢰의 문제가 좀 있는 거가 좀 맞는 거는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고용시장이 분명히 좀 둔화가 되고 있고 제가 아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 지난달에도 14만 건 늘어난 것 중에서도 7만 건은 사실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네. 민간은 이미 이제 고용이 둔화되고 있는 중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달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그 부분이 훨씬 더 뚜렷해졌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임금의 어떤 상승률, 임금 상승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고용인들, 일반 근로자들의 어떤 근무 시간 수 이런 것들은 크게 줄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경기가 분명히 둔화가 되고 있다. 네. 그렇지만 어떤 기업이 사람을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르고 있거나 해고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이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많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실업률이 4.1에서 4.2%로 약간 오르기는 했는데요. 워낙 이제 낮은 실업률이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가니까 이게 저점을 치고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들지만 사실 최근에 미국의 고용을 보면 근로자 수, 그러니까 뽑는 일자리 수도 줄지만 이민 정책 때문에 그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많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들이 물론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인력들을 뭐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인력을 해고한다든지 뭐 사람을 자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여서 분명히 미국 고용 보고서가 충격이었지만 뭐 이것 때문에 미국 경기가 침체로 간다 이렇게까지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했잖아요. 아무리 통계가 좀 안 좋게 나왔기로서는 이렇게 국장을 단칼에 잘라버리니까요. 뭔가 좀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향이 시장에는 뭐 채권금리 급락으로 나타났습니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줬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금리라고 하는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지난 주말 그 금요일에만 거의 한 14bp 정도 떨어졌고요. 2년짜리 단기 금리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의미하는 단기 금리는 25bp씩이나 떨어져서 네.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금리 인하 파월 연준 의장의 말만 지난번 얘기 들어보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번 고용 지표 때문에 혹시 확률이랄까 가능성 어떻게 올라갔어요? 거의 이제 9월 그 FOMC 때만 해도 9월의 금리 인하는 어렵겠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이제 30-40%대로 뚝 떨어졌다가 예. 이번에 이제 고용 지표 나오고 거의 한 80%대로 급등을 80%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FOMC 바로 다음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예. 아마도 연준이 이러한 고용의 어떤 상태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연준이 하루 이틀 먼저 뭔가 좀 자료를 뭔가 느낌을 좀 보는 받았을 거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럼 연준이 이번 고용 지표만 가지고 어떤 9월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정도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낮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게 네.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뭐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내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다던데 혹시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국의 고용이라는 게 지난 1년 동안 평균으로 보면은 한 14만에서 15만 명 일자리가 계속해서 늘어났다가 최근에 보면 이게 이제 10만 명 밑으로 뚝 떨어져 버린 떨어지니까. 거고 보통 이렇게 1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예. 한 반년이 안 돼서 음. 이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침체 국면이 과거에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뭐 연준이 뭐 좀 늦었으니까 뭐 25bp가 아니라 50bp도 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긴 한데 네. 사실 미국의 물가가 지금 2.8%, 뭐 2.7%이 정도 수준에서 과연 50bp씩이나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까지는 연준이 그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에 몰입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0bp가 아니더라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80%로 올라왔지만 우리 허재환 상무님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낮은 쪽으로 본다. 네. 야, 이게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정말 어떻게 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 이제 상호관세 대충 마무리 짓고 8월 7일부터 발동이 되잖아요. 네, 네. 이 전반적인 상호관세가 국가별로 조금씩 다르집니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다 적응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쪽으로 작동할까요?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은 이제 정점을 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정말 관세의 영향이 눈에 나타나는지를 봐야 하는 이제 경기 측면, 실제 이제 관세의 어떤 영향권에 이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즉 계속해서 이제 상호관세 이야기가 연초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이 나왔지만 사실 상반기 때 주요국들 수출이 다 좋았습니다. 네. 대만, 뭐 일본, 뭐 멕시코 이런 나라들의 수출이 대부분 작년 하반기 때보다도 올해 상반기 때 수출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결국엔 미국의 선수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관세를 앞두고 먼저 재고를 축적하기 위해서 땡겨서 수입을 하는 네. 이 선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났었는데 아마도 이제 관세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선수요에 따른 수혜는 좀 사라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네. 따라서 3분기 동안에 아마 미국의 뭐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 또는 소비 경기 그리고 투자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좀 쉽지 않아졌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는 상호관세,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가 법에 어긋난다, 위법이다. 그래서 합법성에 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뭐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을까요? 이게 제동을 걸릴 수는 있습니다. 걸릴 수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상호관세라는 게 결국 그 대통령한테 이제 국가의회가 대신 대통령에게 국가 대 국가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의회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시 그냥 위임을 해준 건데 이제 위임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변덕스럽게 관세를 가지고 이제 막 이거저거를 하다 예.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은 있는데요. 근데 미국의 법 중에 보면은
정말 경기가 위급해지는 상황에서는 네. 대통령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또 맞다라는 해석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동은 걸릴 수는 있지만 네. 그 제동을 넘어서서 우회해서 음.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통로들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떤 관세 정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제 뉴욕 증시로 들어가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대부분 발표가 됐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호실적, 뭐 아마존도 실적이 좋았는데 아마존은 좀 주가가 약했고, 이른바 빅테크 7, 7개, M7에 뭔가 좀 기업별로 많은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M7 중에서도 이 AI 국면에 잘 적응하는 회사, 그리고 AI를 잘 활용해서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은 회사들, 네. 뭐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지금 뭐 계속 날아가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다음에 메타 이런 회사들의 주가는 좋은 거에 비해서 나머지 사실 뭐 그 네 개 기업들은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존, 뭐 테슬라.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테슬라는 AI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예. 어쨌든 이 M7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세 개 기업이 굉장히 좋고 그렇지 않은 네 개 기업들의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상황이라 이제는 M7 내에서도 차별화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네. 이제는 뭐 M7이라기보다는 뭐 AI 뭐 3인방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AI의 흐름을 탄 기업들 M7은 날아가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뒤진다. 엔비디아는 지금 그 AI 흐름의 선두 주자인데, 지난번에 중국에서 H20 칩의 보안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네네. 주가가 한때 크게 떨어졌는데, 이제 뭐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좀 다 진정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 그렇게 큰 심각한 영향은 주진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H20이라는 이 저가 저사양의 반도체조차도 굉장히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문제를 삼은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수입 자체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전히 이제 중국 정부도 이런 칩들을, 그리고 특히 그 미국의 어떤 대항할 만한 강력한 이제 반도체 칩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는 수요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영향 때문에 한때 SK 하이닉스가 좀 약세였나? 뭐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면 힘의 에너지의 균형이 조금 삼성전자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게 뭐 엔비디아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실 경쟁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제 SK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우월합니다. 이게 뭐 경쟁력이라는 게 하루 이틀 뭐 하루 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간의 수익률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수익률 격차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정도까지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을 정도로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내년 내후년에 HBM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경쟁, 격화 이런 것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삼성전자의 뭐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쪽에 손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그 격차가 약간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이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금 약해 보이는 SK 하이닉스의 좀 미래, 좀 길게 보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기술의 어떤 그 경쟁력이라는 거는 사실 뭐 요즘 워낙 기술이 빨리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적어도 HBM과 관련된 어떤 기술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는 이 하이닉스의 경쟁력이 이미 시장에서 67% 이상, 3분의 2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2, 3년 이상은 충분히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뭐 관심 있는 게 관세 협상의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했던 조선업입니다. 한미 조선업 협력으로 지금 조선주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뭐 그동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탄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조선주 주가가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예, 꽤 많이 많이 오르기도 올랐다. 올랐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조선업 업황 자체가 작년보다 올해 엄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이번에 이제 한미 조선업 협력의 가장 큰 의미는 네. 저희가 미국의 어떤 그 조선업을 돕는다라는 명분으로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대규모 수주를 저희가 따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생겼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조선 업종 자체, 대한민국 조선업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 자체는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업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얘기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뭐 LNG선 수주가 조금 부진합니까 작년보다 뭐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주가 이제 관세 협상 때문에 뭐 일부 이제 뭐 교역을 좀 땡겨서 하는 건 있습니다만은 네. 전체적으로 교역이 아주 활발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수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약간 좀 준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이제 앞으로 네. 이 조선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수요를 저희가 대부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저희는 뭐 조선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우리 증시는 뭐 전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문제가 증시에 큰 충격을 줬고요.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당초 취지보다 좀 퇴색됐다 이런 데 비판도 많았는데 오늘 하루 만에 다시 시장은 조금 상승 분위기입니다만 이런 세법 개정안의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 저는 생각보다는 조금 파장이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예전하고 분명히 좀 달라진 거는 네. 이런 그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개미들이 엄청 실망하시고 네. 각종 언론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번 정부가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게 이제 확정된 게 아니고 그렇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또 이제 그 개정을 해서 이제 국회에 넘어가야 국회에, 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약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좀 이동을 시키고 주식이 전반적으로 국민의 어떤 자산 증식의 어떤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속적이고 과감한 정책들이 좀 필요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져서 네. 일단은 지금은 정책에 대한 어떤 신뢰, 네. 또 연속성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아마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하지만 뭐 계속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8월, 9월 달에는 쉬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간 증시 전망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상무였습니다. 상무 고맙습니다. 네,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일면 노랑봉투법이 최대 쟁점입니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 사업자로 확대하고 경영상의 결정도 쟁의행위에 포함하기로 한 게 핵심인데요. 재계는 산업 현장의 극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참담하다는 표현을 썼죠. 외국 투자 기업들도 투자를 줄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철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해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역사상 외국 기업들을 쫓아내고 흥한 나라는 없습니다. SBS 경제 현장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